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 문 1, 2월 2주차 품사의 개념과 체현, 실전 문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론을 배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기도 해야 되지만 문제를 해설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석한 친구들은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학원에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해설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가면서 이론 부분을 검토를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문제가 묻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답은 어느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답인지, 나머지 선지는 왜 답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해설을 듣도록 합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를 줬는데요. 1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지게 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지금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꼭 채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한 15분 정도를 재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 풀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을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자, 복습 문제에서 빈칸은 요거는 어렵지 않죠. 품사 분류 기준은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로는 기능, 그리고 의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초등부 때는 의미, 기능, 형태 요 순서대로 익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형태, 기능, 의미라는 요 순서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체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다 쓰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걸 테니까. 자, 그리고 대명사는 사람을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뭐가 있죠? 장소를 대신하는 지시 대명사로 나뉘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제들 각각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 선생님처럼 설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답부터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왜 5번일까요? 여기에서 깨끗이는 다른 단어를 꾸며주기보다는 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다른 단어를 꾸며주죠. 예를 들어서 깨끗이 닦다라는 문장에서 깨끗이는 닦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는 수식어이고요.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 말을 나누는 갈래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인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선생님 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단어를 나누는 게 품사였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어의 정의로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 1번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자면 단어를 나누는 갈래가 품사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국어에서는 총 9개의 품사가 존재한다. 어,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팔품사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팔품사는 영어품사고요. 국어는 국품사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인 거죠. 3번 가변어와 달리 불변어는 문장 내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쓰이는 단어이다. 자, 요 문제 풀 때 보통 친구들이 주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어가 어느 겁니까? 가변어가 아니고 불변어가 주어죠. 그러면 불변어는 문장 내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바다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자, 바다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단어, 요거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명사는 체언에 속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설명이겠죠. 네, 그래서 틀린 설명은 5번 하나밖에 없었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보기와 같이 단어를 구별한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왼쪽에는 하늘, 이, 매우, 그리고 오른쪽은 푸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 이, 매우, 얘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는 이 꽃, 이 책 할 때 그 이가 아니고요. 하늘 이에 붙어 있는 조사 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 이 매우와 푸르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푸르다만 따로 나왔는데 얘는 형태 변화를 할 수 있죠.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푸르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변어이고요. 하늘 이 매우는 전부 다 불변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져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를 봐야겠죠. 1번에서 문장 내에서 홀로 쓸 수 있는가? 자, 홀로 쓸 수 있는 것들의 종류를 한번 쭉 봤더니 하늘과 매우와 푸르다는 홀로 쓸 수 있지만 이라는 조사는 문장 안에서 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에 홀로 쓸 수 없는 이와 홀로 쓸 수 있는 하늘과 매우가 섞여 있기 때문에 1번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었네요. 자, 3번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3번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4번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느 것입니까? 매우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역시 4번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는가? 자, 여기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수사를 말하는데요. 위에서는 수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동생은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에 허는 뒤에 오는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허는 지금 어디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필통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필통은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필통을 활짝 열었다. 무엇을 활짝 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무엇에 대해서 필통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기능이 맞고요. 여기에서 무엇을은 목적어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4번에서 활짝은 뒤에 오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라고 했는데 자, 활짝 열었다, 활짝 열었고 활짝 피었다. 자, 단어가 다른 게 온다고 하더라도 활짝은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활짝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였고요. 부사였기 때문에 불변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열었다는 문장에서 동생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맞는 설명이죠. 무엇이 동생이 뭘 했습니까? 열었다라는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밑줄 친 단어들을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당과 같은 부류로 엮이는 것은 마당과 친구와 옷과 하나, 얘들인 것 같죠? 얘들은 전부 다 체언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루와 새는 같이 엮이는 수식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 첫 번째, 뒤에 오는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요거는 수식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체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서 사람이나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요거는 수사에 관한 설명인데요. 하나라는 수사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3번 문장 내에서 어느 곳에 쓰이든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자, 체언과 수식어는 모두 다
불변어이기 때문에 단어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겠네요. 4번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누가 또는 무엇이 얘들이 뭐냐면요. 자, 보기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은 마당이 꽤 넓다. 자, 무엇이 넓다는 겁니까? 마당이 넓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마당 같은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유미는 새 옷 하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입습니까? 아, 또는 누가 입습니까? 미안해요. 유미가 입죠. 이런 마당 또는 유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뭘까요? 주어 자리겠죠. 그래서 누가나 무엇이는 주어를 뜻하는 거였고요. 주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체언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체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수식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5번 문장 내에서 홀로 쓸 수 없어서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없는 품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홀로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 저번에 이론에서 필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띄어쓰기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띄어쓰기 할 수 없는 품사는 어느 거였죠? 조사였죠. 그런데 위에서는 조사는 밑줄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네요.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문장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자, 왜냐면 이게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는 그냥 문장으로 작성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걸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내신에서 감점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 형태로 쓰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조건을 보시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밝히시오.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장에서 5번 문제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끼리 묶는 것,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서술하고요. 요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끼리 묶어 볼게요. 발전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는 바로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다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웃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얘들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서술할 때 또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그냥 발전소 신사임당은 체언이고 달리다 웃다는 용언이고 엄청 아주는 수식어이다. 이렇게 하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체언 또는 용언, 수식어이라는 것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공통점으로 해서 묶었을 때 거기에 붙이는 이름이고요. 그렇다면은 기능을 서술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체언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발전소 신사임당은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고 해야 됩니까? 네,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달리다와 웃다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합니까? 자, 용언의 주된 기능이 뭐죠? 서술하는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엄청과 아주는 수식어이니까 문장 안에서 꾸며주는 역할 또는 수식하는 역할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안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체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조사가 결합해서 써야 한다라고 했지만 체온에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문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기능, 네, 체온이 기능상으로 구별했을 때 체온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체온의 기능이 바로 주어 목적어 기능이었죠. 그리고 체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체언은 불변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네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얘들을 보통 명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자림 명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체 명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얘들은 특정한 인물이나 또는 특정 대상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명사도 맞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만지거나 또는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체명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앞에 관용어의 수식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명사들이기 때문에 자리명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 중에 어느 것이든 선지에 나오면은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의 이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구체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보기 명사, 죄송합니다. 보기에 나오는 명사들은 전부 다 무슨 명사였습니까? 보통 명사인 동시에 자리 명사인 동시에 구체 명사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인 화자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 자,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니까 일단은 대명사일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겠죠.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인 화자라고 했으니까 그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타내는 표현이겠네요. 그러면 몇 인칭입니까? 1인칭 대명사인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화자도 청자도 아닌 제3자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 자, 요거는 바로 몇 인칭 대명사입니까? 3인칭 대명사이죠. 4번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쨌든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는 거니까 얘는 지시대명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의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이 가리키는 바 요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림이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그림이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의 저도라고 했는데 저라고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굽니까? 지은이죠. 그래서 이 지은이 바로 저를 가리키는 거였고요. 저기에 있는 그림이라고 했을 때 저기를 거실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기는 거실이고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가 대화 상대자인 지은과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은과 할머니 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9번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서수사가 쓰인 것은 자,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봅시다. 1번에서 그는 100이면 100. 자, 얘는 뭡니까? 얘는 수사긴 한데요. 양수사였죠. 그래서 1번은 안 될 것 같고요. 2번 그들, 얘들은 대명사죠. 그래서 얘도 안 될 것 같고요. 3번 첫째 상식을 넓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하고 순서대로 쭉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얘가 바로 서수사입니다. 그래서 답 3번이었고요. 4번 선엇은 이것도 역시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사입니다. 자, 그리고 2, 3, 5 얘들도 전부 다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에서 보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기에서 말하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쓸 수 있는 품사의 하나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품사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선지들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체언이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뭔지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체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배려. 자, 요거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얘는 명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0점을 목표. 자, 이 목표라는 것은 추구하는 바를 뜻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얘도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새로 잎이 돋아나는 계절이 온다. 자, 새로는 지금 무언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명사는 아닐 것 같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이곳은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자, 간호 학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 제2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 이름 아니고요. 제1, 제2, 제3 할 때 순서를 매기는 수사죠. 그래서 얘는 수사입니다. 수사 중에서도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서수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그것, 요거는 어떤 것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언 안에는 명사, 수사, 대명사가 들어가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체언이 맞는데요. 3번은 뭔가를 꾸며주는 거니까 체언이 아니라 수식어이겠죠. 자, 다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로가 꾸며주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이거를 시켜봤더니 세로가 꾸며주는 대상이 잎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의미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잎인가요? 아니면 새로 나무인가요? 아니면 새로 계절인가요? 새로 온다인가요? 아니면 새로 돋아나는인가요? 자, 의미상 봤을 때 새로 돋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는 돋아나는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돋아나는이 용언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수식어 그 중에서도 부사였습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게 2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답은 5번입니다. 자, 하나씩 쭉 볼게요. 1번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죠.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인 구체명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서 하나는 수효로 세는 맨 처음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의 수량을 나타낸다. 자, 수효라는 거는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수 셀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셉니까? 다섯, 둘, 셋, 하나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개수를 셀 때 맨 처음 수가 맞죠. 그리고 수량을 나타내는 게 맞죠. 양수사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에 여기는 말하는 이와 가까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게 맞고요. 장소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었고요. 인기는 어떤 대상에게 쏠리는 관심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상명사에 해당한다. 그렇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래서 감각할 수 없는 것의 이름이기 때문에 추상명사가 맞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에 가족은 사물이나 장소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난다. 자, 간혹 이건 맞는 설명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은 뭐죠? 가족은 명사죠. 자, 그런데 간혹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어쨌든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그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정의가 필요 없이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킬 수 있는 것들이 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가리켜서 그 또는 그녀라고 가리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또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리켜서 이것저것 이렇게 가리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리킬 수 있죠. 하지만 명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다 그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다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대상들을 가리키는 이름은 명사고요.
그렇지 않고 조건하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가리키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선생님 근데 어쨌든 근데 가족이라는 게 뭔가 이름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 따로 있고 가족이 따로 있고 이러면 꼭 대명사인 것 같아서 헷갈려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꼭 고유명사만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홍길동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는 또 어떻게 불릴 수도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또는 개망난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은 무슨 기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대상들의 이름이냐 아니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냐 그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밑줄 친 단어들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약간 페이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모두 다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빼야 될 거는 빼야 되는데요. 자, 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죠? 네, 별과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나 하나밖에 없죠. 선생님, 그도 대명사잖아요. 앞에 그 나온 거 봤어요. 이러는데, 자, 그때 나오는 그는, 그가 사람이다. 또는 그가 웃는다 할 때,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그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는 뒤에 나오는 별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 그의 별, 그를 별, 그가 별 아니죠.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고요. 그러면 체언도 될 수가 없고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수식어이고 대명사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거 수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수사는 하나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많은은 도대체 이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자, 많은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다, 많고, 많으니, 많고, 많은, 많으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많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은 형용사였던 거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가봅시다. 보기에 밑줄 친 단어를 같은 품사의 단어끼리 묶고 각각 어떤 품사 의미를 가지는지 서술하시오. 자, 일단 묶는 것부터 해볼게요. 뒷산과 같은 단어로 묶이는 것은 어느 걸까요? 네, 다람쥐가 같은 단어로 묶이겠네요. 자, 그리고 저것과 같은 단어로 묶이는 것은 어느 겁니까? 여기와 이것과 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 페이크가 또 하나 들어갔네요. 밑줄을 못 봤을 것 같은데요. 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세 가지 품사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뒷산과 다람쥐는 뭐에 해당합니까? 얘들은 명사고요. 저것, 여기, 이것, 나 얘들은 전부 다 대명사고요. 둘은 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어떤 품사 의미를 가지는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체언이다, 대명사다, 수사다 이렇게만 쓰시면 감점 당합니다. 자, 그리고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뒷산 다람쥐 땡땡 체언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감점이에요. 문장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으로 써주시되 이 품사들의 의미적 특성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뒷산 다람쥐는 어떤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상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서술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쓰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문장 여러 개로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것, 여기, 이것, 나도, 나 얘들은 어떤 의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둘은 수사니까 수량 및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2 주차 수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업에서는 이 쪽지 시험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주 결석한 친구들은 쪽지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적으로 말하면 지난주 쪽지 시험에서 65 명이 응시해서 탈락자가 39 명이 나왔습니다. 4.5 점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일 주일에 1 시간 꼬박 쪽지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선생님이 되게 겁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믿지 않고 학원 오는 길에 5분 후루룩 보고 온 친구들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고요. 쪽지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같이 쪽지 시험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쪽지 시험 실제로 쳐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느낄 거고요. 아,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쪽지 시험이 나와라고 하면서 대충 큰 부분만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시고요. 개념어나 키워드 반드시 암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준비 꼭 해 오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 주 쪽지 시험은 오늘 한 문제풀이와 지난주에 배웠던 체험 이론 문제까지 전부 다 합쳐서 1-2주 전체를 통틀어서 쪽지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준비를 해 오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독서에 관해서 좀 안내를 좀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읽을 홈으로 슬라이딩이라는 책은 우리가 1 주, 2 주에 읽었던 책에 비해서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주 때 읽었던 거 생각하시고 늦게 시작하면 다 못 읽고 오는 수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홍길동전 읽고 그 독서 퀴즈 4.5점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친구 2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겁만 주고 집으로 안 돌려보낼 거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어 그냥 "선생님 저 진짜로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 봤자 제가 안 읽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제 대답에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 분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늦게 읽기 시작하면 책 분량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읽도록 시작하시고요. 빨리 읽기 시작하면 사실 이 책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술술술 읽혀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량 압박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책 내용은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러다가 다 읽지 못하거나 내용 파악을 못해서 독서 퀴즈에서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집에 가고 또 보강 잡아서 와야 되고 시간 낭비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읽기 시작하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